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씹어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입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놓는 순간 한반도가 한미 동맹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과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저 다리를, 저 사진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보면 불이 밝은 쪽이 중국이고 저쪽 쪽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쪽이 북한이에요. 그러면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DMZ 쪽에 북한 쪽을 향해서 이제 트리를 막 올리는 거 알죠? 대북 방송이랑 할 때 밤에 트리라던가 이런 야경들 중국이 똑같은 걸 하거든요. 예, 그럴 때 보면 북한이 얼마나 중국이 얄밉겠어요. 아, 저게 남조선 놈들이 우리한테 선전하는 건데 중국 저놈들은 도대체 네 기편이냐? 이러고 난리치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저게 진짜 웃기거든요. 그 국경선 군인들이 야, 저 중국은 저 불세상이 어찌 보면 자본주의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 사진을 봤을 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놈의 떼놈들 불자랑하느라고 저렇게 다리 저 곳곳에 저 왜 사람이 밤에 안 다니는데 저 왜 불 켜놓냐고. 그리고 앉아서 흉 봐요. 그럼 중국은 야 너네 야 깜깜한 나라 야 너네 부럽지롱. 그 광경이에요 저 사진이. 아, 그 이슈는 7년 전 이슈인데 그때 당시 북한하고 중국이 조금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중국은 매번 관계가 이제 좋은 것 같지만 항상 싸웠다 말았다 하는 그런 조금 앙숙 같은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중국이 이제 관광객을 중단하는 이유는 그 안에 중국 관광객들이나 그 안에 화교들, 중국 출신의 화교들이 거기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럴 때 중단할 경우가 있고요. 내가 알기로는 2016년에 북한 군인이 무기를 들고 국경을 넘어와서 중국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있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북중 간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충돌이 되면서 그 군인이 무기를 또 다시 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과 중국의 이제 국경에서만 일어난 밀수의 문제인데 그러한 밀수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국경을 넘어와야 이제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북한 군인들이고 돈을 줘야 될 사람은 중국인이니까 넘어오는 것이 북한만큼은 반역죄가 되잖아요. 중국인들이 넘어가는 것은 그냥 불법 처리하고 벌금 내면 끝이에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걸 악용해서 중국인들이 돈을 줘야 될 거 안 준 거예요. 군인들을 이용해서 뭔가 장사를 하고. 그게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앙숙이 돼서 쌓여 있다가 열받으니까 무기를 들고 이제는 도저히 안 주니까 그러니까 무기 들고 밤에 군무 서다가 말고 와서 마을에 와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건데 그것이 외교적 문제까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그것은 솔직히 물밑에서의 일어난 진짜 사건이고 겉으로는 아, 중국 관광객 끊는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딱 저거 했고 그것이 아마 한 1년 있다가 다시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하고 중국의 문제는 어느 나라나 외교적인 문제가 일순간에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단절이 됐다가 다시 풀렸다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중국하고 북한도 마냥 친한 관계는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북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가 친해졌으니까 중국이 심술 부리는 거였어요. 예, 작년에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했죠. 예, 러시아를 방문하고 온 이후부터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는 뭐 이제 김정일 생일 때나 뭐 신년이나 시진핑 뭐 선거 당선됐을 때나 서로 축하 연회장은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공식적인 절차만 오고 갈 뿐이지 실제 내적으로는 지금 북중 간의 갈등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걸 저는 이미 작년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할 때 이미 그걸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진짜 내 속은 군사적인 문제예요. 북한의 군사 기술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요. 중국의 지원을 안 받아요.
그런데 중국의 군사기술은 러시아가 지원을 해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러시아는 상당히 첩보적에서도 군사적에서도 노련하고 교활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난 역사가 보여준 거고요.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고요. 그런 러시아의 군사기술은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에 지원을 해줘서 북한이 성장하는 걸 막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네 속국이 돼서 자기네 말을 잘 듣는, 러시아의 말을 잘 듣는 아주 착한 자식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아니잖아요. 중국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땅 덩어리가 다르고 인구 자체가 다르고 나름의 자기들도 군사강국이라고 우쭐대려고 하려고 하는 그들만의 세계 제패라는 거대한 꿈이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상, 군사 지형학상, 아시아 한반도나 아시아의 이러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환경에서 그들이 서로가 손을 잡아야 될 때도 있지만 절대로 친해질 수는 없다. 여기에서 북한은 러시아 편이냐 중국 편이냐? 철저하게 북한은 러시아 편이다. 그거에 대한 압박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관광객을 끊는다 하는 것은 물품이 들어가는 거 막는 데에는 중국의 공장들까지 제한이 되는 연쇄 효과가 나와요. 그러한 연쇄 효과에는 지장이 안 주면서 큰 정부가 바로 큰 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관광객이었던 거죠. 중국 관광객이 들어가는 걸 막는다는 거는 김정은의 돈주머니 직접 들어가는 그 돈주머니 자꾸를 채우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이기 때문에 중국이 삐질 때 제일 먼저 쓰는 효과가 관광객 차단입니다. 어른들이 참 치사해. 관광 수입은 많지 않아요. 북한의 관광 수입은 유일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자유롭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통제되고 모든 것이 세팅된 곳에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양시를 제2의 북한으로 만들었고 그 평양시가 전 세계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표본의 도시예요. 북한 안에서의 모든 누리는 거는 외국인들에게는 천상의 천국입니다. 근데 그 지방 도시들은 아닌 거죠. 그럼 중국 관광객은 유일하게 다른 나라 외국인들하고 다르게 평양만 누리냐? 아니라는 거죠. 왜? 국경이나 함경도의 모든 지역에 중국하고 친인척인 가족이 많아요. 그리고 화교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 지방 도시를 누리는데 익숙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화교들의 통제만 잘하면 관광객들 친인척 방문의 자체를 열어놓게 되면 그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로 같이 연쇄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에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의 기업들에 투자한 함경도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이 많아요. 산업, 유통, 제조, 탄광 등 다양한 곳에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 관광객들이 관광으로 왔지만 비자로도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비자로 오는 사람들이 비자로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관광을 함께 시너지 효과로 함께 끌어오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은 북한 관광객의 7, 80%를 차지한다는 수준 정도의 이제 수익의 효과가 오르고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인 돈 거래와 북한 정부의 당 기금하고 연결된 외화벌이 사업이라는 그러한 충성의 당 자금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겉으로 말하는 관광객이라는 그 세 글자 안에 북한에 보이지 않는 당 기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북한의 여행객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개인이 절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운영해요. 그래서 그 기금이 그대로 다 국가에 들어갑니다. 싫어하죠. 네. 북한의 예로부터 김일성 때부터 한 말이 있어요. 일본은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그건 아마 우리 한국 역사에도 같을 거예요. 한반도가 어차피 한민족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이라는 그 정통성을 북한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당일권 집안 안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당일권 집안에서의 받는 교육이 좀 달라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교육받을 때에는 6.25 전쟁 당시에 우리 조선 인민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운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의 형제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우호적인 우호 관계의 내용이 공식 교과서에 담겨진 내용이고 공식 북한 선전 자료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 그러니까 당일권 자녀니까 이제 밖에서 배우는 교육 외에 다른 교육이 집에서부터 이제 태어나서부터 나서 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육이 바로 중국 애들하고 놀지 마라. 중국 물건 쓰지 마라. 중국에 친인척 있는 애들 집에 데리고 오지 마라.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상업계통에 있었거든요. 그럼 북한의 모든 상업계통의 상점들, 백화점들 이런 상업계통의 망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올려놓은 진열대는 당리 승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들만의 정통성 있는 물건만 올리게 돼 있어요. 진열대는 상업계통의 자존심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국이 물건이 백화점에 들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걸 중국 투자자들이 가운데 중심까지 개우 싸우면서 3년, 5년 싸우면서 끌어들였는데 마지막까지 점령 못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진열대였어요. 그 진열대를 엄마들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나는 백화점에서 나서 자란 이제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내가 나중에 군복무대에서 고향에 갈 때마다 엄마들 앉아서 진열대 보면 저 진열대 저거 중국 물건이야 저거 내려 이러는 거 엄마들하고 계속 앉아서 수다 떨면서 그 모든 광경을 다 봤어요. 북한에 진짜 파업이 없는 거죠. 있거든요. 당리 묵인하에 진행되는 파업. 그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 당시에 중국 물건이 백화점에 들어오는 거를 막은 것이 바로 그 백화점 1200명의 북한 엄마들이 진행했던 시위였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씹어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입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를 놓는 순간 한반도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미동맹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과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북한을 또 이대로 가만 놔두게 되면 러시아하고 손잡아 버려요. 그럼 계속 지들한테 대들거든요. 결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있어서 군사 지형학적으로 한반도라는 이 독특한 지형에서의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가시 같은 존재? 그렇지만 그 북한, 저 중국 내부에서도 한때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국 고위층 쪽이나 공안이나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도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북한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손해보는 게 많다. 범꼬랑이 자꾸 잊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 꼴 하지 말고 단호하게 이젠 북한을 버려야 된다. 라는 내부의 갈등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자기네 편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기에는 아니 저놈이 자칫하면 러시아에 가붙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기에는 아니 저 한반도가 갑자기 미국이 통째로 다 들어와 버리면 자기네 입지가 낮아지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이제 조절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 가시 같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없어요. 그 군사적인 관계는 오직 북중 국경 사이밖에 없어요. 그럼 북중 국경 사이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슈는 국제적 이슈입니다. 탈북민이 발생을 하는 북한에게도 탈북민이 국경으로 넘어와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난민으로 인정 못 받고 중국이 또 다시 강제 북송을 시키는 이 문제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 문제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탈북민의 이슈에 중국은 그냥 보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라
탈북 여성들이 탈북을 해서 중국 남성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면서 거기서 나온 아이들, 이 가정의 중국 가족 자국민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 무슨 인권이 떠오르냐? 중국의 인권 문제가 다시 재수목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중국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이걸 인정해주면 북한이 삐질 거고, 이걸 인정 안 해주면 중국이 공격받는 거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국경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한때는 코로나 시기에도 국경에다가 북중이 서로가 이제 포나 이런 군사력을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포신이 서로가 서로를 향했습니다. 역대적으로 북중 국경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 중국은 국경에다가 이미 군사력을 배치를 했어요. 북한은 원래 군사력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이 거기 배치돼 있었는데 거기에다 보강을 한 거고요. 코로나 기간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군사적 국경의 배치는 북중 간의 군사 안보에 치명적인 서로의 대치 상황을 보여주는 환경이고요. 군사 기술적인 문제는 서로가 공유하는 게 별로 크게 없어요. 그러나 중국이 생산하는 군사 이제 용품들 있잖아요. 소비품들, 군복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소비품들. 그런 거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다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 북한의 군사에서의 러시아는 무엇을 준다? 기술을 지원해주는 나라다. 중국은 자재, 소비품, 군복이나 군수품을 지원해주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유일하게 연결이 된 건데, 그러더라도 왜 중국을 나는 빼고 싶냐? 군수품 자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잖아. 군사 기술은 다른 데서 절대로 안 주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가 일제강점 시기를 벗어나면서 북한이라는 곳에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북한의 모든 군사 기술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토대로 함께 성장한 거는 바꿀 수가 없는 역사적 문제예요. 근데 중국이 지원하는 군수품의 이게 군수 보급품 문제는 바꿀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안 그래요? 자체로 충분히 생산도 할 수 있고, 뭐 중국계 안 맞으면 러시아 거 갖다 쓸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거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꼭 반드시 중국 걸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교체 가능성은 누가 있냐?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누구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다. 중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국경에 군사를 배치했다. 라는 문제로 본다면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문제는 딱 거기까지만.